제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 지금 뇌 교육 시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담 분야를 어떻게 접목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고요. 이건 학습적 의미의 어떤 학술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공직에서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하고 이 뇌와 관련된 어떻게 흔히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 지금 몸을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하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상업적 비즈니스보다는 제가 이제 그 공직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조금 바깥에 나와서 민간으로서 좀 해보고 이런 거를 공공성으로 좀 집어넣자라는 의도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조금 그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업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는데 한 3개월마다 저희 그 사업의 패턴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달라지는 그 양상이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하고 그 양상들이 계속 다른 거예요. 한 3개월 정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눈다면 계속 이제 그렇게 나가면서 지금 불과 한 2년 반 사이에 저희 사업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좀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 사업이 개인적 사업에서 만약에 이게 발전된다면 개인으로 영광이고 되게 좋은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우울합니다. 우리 지금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수요자들이 지금 오고 있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연결돼 있죠.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의 학생들을 위험을 요하는 위험 요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증한 데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충지대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이나 오시는 뭐 어르신들이나 지금 아까 우리 유치원 얘기했지만 어린 아이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국가가 정말 이래도 이렇게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저한테는 이제 뇌라는 거와 같이 연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미 국립정신건강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거 자료가 실제로 보면 2009년에서 2014년도 통계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청소년들 10,000명의 36%가 우울증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건강보건원에서 2016년에 여학생 7명당 1명이 우울증 경험이 있고 대체로 남학생들은 학습장애와 자폐 스펙트럼이라든가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불안장애, 우울증 장애를 경험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 오는 학생들도 보면 남학생들은 지금 위와 같은 상황이고 여학생들은 이런 문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 우리나라 자료에 보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년 그러니까 불과 작년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한국인의 정신건강의 평생 유병률이라는 것은 이런 정신장애를 경험한 비율을 해서 가장 높은 것은 평생 동안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알코올 장애와 니코틴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음 지표를 보면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생이라는 거는 평생 동안 한번 내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거로 인해서 정신적인 장애를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1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정신장애를 일으켰다고 체크한 사람들이 28.2%가 해당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작년에 나는 지금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자살과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살과 관련돼서 지금 숫자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1.7, 12.2%가 올라가고 여학생들이 1.7배, 남학생들도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학교에 보면요,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제가 뭐 여기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유튜브로 나올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참 곤란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초등학생들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이 손목 같은 거 이렇게 긁고 자기 허벅지 긁고 하는 친구들이 그냥 채팅방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학교에서 발견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체적 질환과 정신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뭔가 손을 잡아주고 또 내가 그 이야기를 드러내기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신체 질환은 뭐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그래 너무 안 됐다. 그래 푹 쉬고 와라. 그리고 가족들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거는 일상 살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우울증이 걸려 있고 지금 불안장애에 잇따르면 이 문제는 정상적 범위에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부족해서 또 이것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없는 나의 개인적 약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은 뇌 관점으로서 봤을 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사실 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분들은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고 뇌에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바깥에 이것이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뇌라는 것은 아직도 생물학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신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어떤 굉장히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고 있다는 거죠. 2007년도에 교육부에서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을 만든 사람입니다. 정세호를. 그리고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때 제가 많은 선생님들한테 학교를 다니면서 서치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구관님, 가장님 애들이 좀 힘든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애들이 거칠어요. 반에서 서너 명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냥 선생님들은 보지도 않아도 그냥 검사 안 해도 아이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정부 통계는 약 한 20% 정도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지금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2년, 13년 지나가서 이 프로젝트가 생긴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나는데 우리 여전히 국가에서는 그런 안전망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런 고통에 빠지고 있다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뇌라는 것을 한번 접목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이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담실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곳에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상담 시스템을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변해 있어요. 전혀 10년 전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는 이미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 다 빠져 있고 우리들의 안충작용은 거의 완충지대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더 걱정하는 게 누구냐면 아이들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 우울해요. 지금 40대 30대 어머니들이 너무 아이들을 케어하기에는 본인 자체도 되게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상담이라든가 이 시스템에서 제가 위센터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종전 방식으로 진단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으로 설문을 하는 도구적인 게 가능할 것인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평가라든가 또 상황이 변하고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그 질문에서 출발을 해서 루럴 카운셀링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전의 상담이라는 것 자체도 이런 상담의 여러 가지 기법 자체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뇌에 관련된 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상담에서 뇌라는 특수한 신경과학 원리를 집어넣어서 보다 저는 뉴로 카운슬링이 다른 말 없습니다. 뉴로 카운슬링이라는 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상담 이론에 좀 더 내가 그런 상담 선호 기법을 존중하되 보다 빠르게 내담자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자체가. 그래서 뉴로 카운슬의 개념은 뇌과학, 신경과학을 이해한 적용한 상담 기법이라고 하고 요 상담사는 여러분들 같이 브레인 트레이너도 가능하고 실제 기존에 있는 상담사나 선생님이나 또 이것에 관련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로는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공공성 있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뉴로 카운슬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의 절체 속에서 이런 뇌기능 검사라든가 뉴로피드백이라든가 지금 했던 뇌체조리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현재 우리 아이들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뉴로 카운슬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 또 상담적인 것 또 시대의 아이들의 특성을 알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같이 상담사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다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실제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뇌를 많이 하는데 이게 미 국립 정신보건원에 여기 이제 토마스 인설이라는 원장님께서 이제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요 앞으로 해로 이상을 우리 뇌에 관련된 해로를 고치는데 전체적으로 시각을 돌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 에이먼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공부하는 책이라는 저자인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지금 정신과 의사가 아직도 1800년도에 상담 기법으로 추측으로 인간을 상담하고 있다는 거죠. 뇌 발달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돼서 세상이 다 뇌의 기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정신과 의사들만 뇌 자체도 보지도 않고 추측으로만 지금 사람을 고친다고 하니 정신과 의사들에게 새로운 어떤 이 시각을 돌려달라 이런 측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을 만나고 많은 학부모님 만나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뇌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보본 적이 없다 그러죠. 다. 우리가 다 검사를 해봐도 뇌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거의.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이 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을 교육도 하고 또 이런 기능 검사도 하고 해서 주로 저희는 공공기관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위클래스나 위센터에도 가고 또 요즘은 기존의 상담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플러스 시키는 그런 쪽에 많이 가고 또 사교육 안에서도 지금 학원 같은 데도 학생들을 계속 지금 경쟁 가열한 속에서 이 뇌를 약화시키는 그런 경쟁 속에서 아이들을 조금 더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학원 같은 데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제가 위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에 이 위를 만들었을 때랑 안 만들었을 때 생활지도의 차이가 뭐였었냐면 그동안 그 위가 나오기 전에는 학생들을 훈육과 처벌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했었습니다. 근데 위라는 정신은 뭐냐면 아이들을 감성과 소통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자라는 개념이었다면 또 하나의 변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체도 이제는 추측과 심증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회로를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리를 보고 있다가 토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 사고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뇌를 얘기하면요.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뇌 얘기하면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야. 이런 인식부터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인식을 고치지 않은 한 여러분들이 브레인 트레이너 아무리 저도 뇌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몇 가지 뉴로 카운슬링 향후 과제를 하드로 던졌습니다. 뭐냐면 제가 실제로 이 뇌를 접목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런 상담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뭐였냐면 일단 뇌에 대한 인식을 전 국민들에게 이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같은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서비스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랑 실제 사람을 대우는 거랑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이론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실습장들이 좀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뉴로 카운슬링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 사업 생태계와 융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에 뇌라는 거를 붙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시장이 살아야지만 이 뇌도 같이 산다는 거죠. 시장이 살지 않으면 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활약을 좀 기대하고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은 것이 뭐냐면 진단 기계는 되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그 솔루션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오늘도 많은 기업에서도 이제 들으셨는데 실제 뇌를 사람의 회로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기기적으로 디바이스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개발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랑 또 앞으로 이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를 비롯해서 새로운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 학생들을 좀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